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일본의 제재 때문에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2.2%에서 1.8%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7월 초의 이야기예요. 9월 달에 가면 아마 모건 스탠리가 1.5로 떨어질 거라고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제가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꼴을 보면 일부러 지금 일본과의 분쟁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경제가 어차피 망하는데 일본 때문에 망한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렸으면 미국 때문에 망한다 이랄라 했는데, 자, 일본이 지금 먼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일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려고 지금 반일 감정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한일 간의 지금 수출 규제 이슈가 이미 국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가 추가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추었는데요.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건 스탠리가 1.7로 했습니다. 불과 한 2년 전에 3% 중반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일본이 세계 주요 반도체 등 관련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제품의 공급 제약과 생산 비용 상승이 한국에 타격을 입힐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이들 세계 소재의 재고량이 3개월 분에도 못 미쳐서 수출 허가 절차가 지금 3개월 이상 이렇게 끌고 갈 때 공급 제약 또는 공급처 교체에 따른 폭발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IT 부분의 과잉 재고를 고려한다면 한국 수출 업체들이 가까운 시일 동안에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재고 감소 및 생산 속도 하락을 통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가 된다는데, 반도체의 수출이 또 더 줄어들게 될 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한국은 아시아, 일본 등을 다 포함해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로 손꼽히고, 이제 막 시작된 수출 회복세가 또 정체됐고 6월에는 더블 딥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두 가지 침체가 연속으로 겹쳤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G20 이후에 미중 무역 협상이 유보됐지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더 낮아지고 이것이 4분기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한 것이, 자, 지금 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그래서 주식과 신용시장에 대한 비용 축소, 채권에 대한 비중을 동일하게 놓고 현금 비중 확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만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 와중에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르려고 한다. 이런 기사들이 잇따르면서 지금 나온 조치라고 봅니다. 아파트가 2년간에 40%가 급등을 했고요. 또 작년에만 13% 정도가
뛰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니 이런 걸로 가지고 아파트 문제를 수도권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원가 공개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 그러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궁극적인 방법은 싱가포르식 국가적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은 투기나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가는 단지 주거 공간으로서 의미만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특히 상류층은 좌우 가릴 것 없이 엄청난 탐욕을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고 이 탐욕이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고작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니 단기적으로 효과 보겠지만은 공급이 부족이 심화될 거다. 그러면서 또 급들을 언론들이 일제히 주고 있습니다. 많이 지어지지 않고 일부 지어진 아파트 분양을 받는 사람만 로또 아파트 당첨으로 혜택을 보게 만드는 거다. 건설사는 부실 공사를 하고 공급 감소가 우려된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지금 분양가 가지고도 앞으로도 안 올려도요. 10년을 안 올려도 제가 볼 때 이 분양가로도 충분히 돈 벌어먹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있고 언론들이 편을 듭니까? 문 정권의 한계가 확실한 것은 어디에서 확실한가 하면 그냥 이전에 아파트 가격 폭등을 잡던 세금이나 또 분양가 상한제 이런 수법만 도입하고 또 신도시 도입하고 뭐 GTX 도입하고 이런 짓거리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파트 투기 이 부분은 저는 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고 누가 뭐라 해도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저하고는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엄청난 시청자가 빠지던 어떤 일이 있던 관계없이 이 주장은 제 평생의 신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올바른 보수를 하는 데일수록 투기에 의한 불법적 이익을 갖다가 근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비싼 아파트를 실제 거주하려고 살려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자 지금 주류 언론들은 뭐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 가격을 분양가를 2년 동안 40% 올리고 작년에만 13%를 올린 놈들이 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분양가가 따라오를 이유가 뭐 있어요? 사실 그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회사는 들어간 비용에다가 자신의 합리적 이윤을 올려서 팔면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가격에 따라 분양가를 따라 올립니다. 그럼으로써 폭리를 취하는데 오히려 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이익을 나누는 투기 이익을 나누는 역할을 이 건설사들이 하고 있어요. 매우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고작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이렇게 엄살을 떨 수 있느냐? 저는 웃기는 짓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한다라는 바로 뒷면을 보면요. 지금 시장의 옷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치킨집을 하다가 저녁 장사만 해가 도저히 안 돼서 치킨집 냉장고가 한 개 4만 원으로 대형 농장고가 거리를 놓고 치킨 가격을 한 마리에 12,000원으로 내라도 안 팔리더라. 심지어 대형 마트에 반값에 팔아도 손님이 안 와서 올해 1분기에 이어서 마트도 2분기에 실적이 더 줄어드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동대문 같은 그 재래식 옷시장에는 장사가 아예 안 돼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써도했고 24시간 원래 밤샘 판매하는 곳이 이 옷 파는 직원 월급을 감당 못해서 12시에 문을 닫고 곳곳에 지금 상가 곳곳에 비어가는 곳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문 정권은 경제를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모르는 정권이 일본과의 지금 경제 분쟁을 의도적으로 조성해서요. 조금만 알면 한국 경제의 주력 수출 품목은 그 기본적인 재료를 다 일본이 만들구나. 우리는 그걸 갖고 와서 단순 조립했구나. 그걸 또 중국이 못 만드는 단순 조립을 해서 우리는 또 중국에 팔고, 중국은 또 완성품으로 세계에 팔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구나. 부품 소재 산업이 이만큼 무서운 거구나. 왜 한일 국교 수립 이후 1965년 이후 한국의 수출이 이렇게 408조입니까? 일본의 적자를 기록해 왔는가? 이 부분을 조금만 알면 저렇게 무식하게 싸움을 벌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문 정권의 초대 경제 보좌관을 했던 김현철이 이 대일본 싸움 전선에 기업들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기업 총수들을 불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만나고 하면서 기업들과 이걸 같이 논의하는 부분을 중단하고 정경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식조차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본발 이런 수출 규제의 여파가 한국 정시를 곤두박질 시킬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불매 운동을 주장하니까 일본에 여행을 안 갑니다. 그런데 일본 여행을 갈 때 한국에 있는 여행사나 항공사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서 꼭 물건을 팔아주는 것만 일본이 버는 겁니까? 그런데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움츠러들었어요. 관광이나. 또 더 나아가서 반도체 관련 회사의 주식들이 폭락하고 있어요. 만약에 일본이 오랫동안 싸움을 벌여간다면 한국의 경제가 거의 박살이 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지금 2분기 들어서도 경제 실적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 지금 전혀 우려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무너져 가는 속도를 둔화시키겠다. 그리고 어쨌든 최저임금 일자리라도 제대로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또 기업들이 그런 정부의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막 밤을 새서라도 일단 일을 좀 하게 해야 되겠다. 곳곳에 돌아가는 곳이 좀 많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이니 소주성이니 체면을 다 버리고 정부가 국민 앞에 항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어쨌든 경제가 완전히 망했어. 금융위기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막아보자. 또 지금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 지금 터질 수 있는 부동산발 위기들을 어떻게 거품을 빼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서 오히려 좌파 정권에서 좌파 정치 노조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한 총대를 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그야말로 저들의 쓸데없는 이념을 가지고 지금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가요, 이 문정권 비슷한 시리자 하는 좌파 연합 정당에 의해 4년 반 전에 이렇게 장악이 되었지요. 자, 차프리스라는 그야말로 운동권적 사고에 가득 찬 좌파 인사가 그리스의 금융위기,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가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비화되었고 그런 속에서 그리스 국민들의 파퓰리즘을 자극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차프리스는 이 어떤 대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지면서 친시장 중도 우파 후보에게 이제 권력을 또 넘겨줬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해먹고 누나도 해먹던 그리스 대대로 집안의 정치 해먹던 그 집안의 아들입니다. 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고시럽에 너덜머리가 난다고 또 그리스 국민들이 변덕을 해서 포퓰리즘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자, 문 정권은 결국은 금융위기를 초래했을 때는 어떠한 정치적 쇼를 하더라도 북한 쇼를 갖다 붙이더라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처럼 나라 꼬라지 만들고 무너져 버리고 나면 그 뒤에 잡은 정권도 그걸 수습하지 못하고 계속 시달리면서 대한민국은 수렁진창에 빠져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 정권 들어서 보면 국민들의 의식을 베리고 있습니다. 지금 독버섯처럼 현금 살포를 지자체 등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지난해 신설된 현금성 복지만 489건이라고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제동을 불러서 1,500만 원을 주는 그런 강연이 지자체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복지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시켜가지고 그야말로 현금을 뿌리는 데 대한 일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심지어 전남에는 농민들한테 월급 주는 동네도 있습니다. 군에서요. 전남의 농촌의 군단위에 재정 수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교부금을 주어서 지자체는 파산시키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지자체 단체장만 들면 돈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또 돈 뿌리면 돈 받은 놈들이 지찍어 줄 거라고 더 뿌려요. 이런 식의 대한민국 지자체는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둔 채 재정 분권을 강화한다.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과 관련되는 역할을 더 부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 없애야 된다. 지자체에 감사 기능을 가진 무보수 명예직 의회만 남기고 그것은 일종의 감사기구처럼 남기고 기존의 의회들은 다 없애버리고 시장, 군수도 공무원들만 시키고 이제 선출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지자체의 예산에 대해서 감시하고 하는 무보수 명예직 밤에 직장에 퇴근해서 지자체에 내가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거 없이 그냥 교사, 회계사, 또 변호사 뭐 이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지망을 해서 지자체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만 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수준에 어울리는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문 정권이 이제 손대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일본과의 수출 규제에서 보여줄 거예요. 뭔 대책을 제대로 강구를 못할 겁니다.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이런 중재위원회도 거부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일을 한국당도 지금 정부를 지지하겠다는데 뭐 누가 나서서 그러겠냐. 그래서 저같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친일로 몰아버리고 끌고 가려고 하겠죠. 이들은 반일을 가지고 정치 이슈화하는 부분이 유리하다고 보고 나라 경제가 확실히 무너지는 것도 감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는 소재 산업을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개발하고 또 이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 하지만 두 가지 다 대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망하고 난 뒤에 아마 반도체 산업의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이 일본의 지인 만나서 도입할 방법을 강구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반도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왔고 재고가 거들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청와대 만나고 일본 가고 이렇게 해외 사타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저런 식으로 마치 자기 기업이 망해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정치적으로 처신한다면 그건 누가 말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 정권이 공연한 일본과의 징용 문제를 통한 충돌을 벌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죽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까지 가세해서 일본 여행 금지, 반일, 친일 인사 색출, 짓거리 하면요. 아마 제대로 죽을 겁니다. 그러려면 같이 어울려서 거짓거리 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요. 무식해서 망하는 겁니다.